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옛날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죠?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그게 꼭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30년 남짓의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좋았던 날보다는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더 많았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하늘도 저를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에게 찰나의 행복만을 맛보여주고 이렇게 길고 긴 고통을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딱 저의 심정은 차라리 저도 남편을 따라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딸아이만 아니었다면요. 하지만 그랬던 저도 이제는 다시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나올 만큼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제 인생에 빛 같은 일이 찾아와 주었거든요. 그건 제가 어릴 때 잃어버렸었던 제 가족을 찾게 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제 사연을 보내는 것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예요. 희망을 잃지 않는 한 결국 언젠가는 인생에 좋은 일도 생기게 될 거라고요.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보육원에 맡겨졌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건 어릴 때 겪었던 사고 때문이라는데 사실 저는 그때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억을 못하는 걸 보면 그때 그 일의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무의식이 머릿속에서 그날의 일들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을 거라고요. 남들은 그렇게 살면 답답하지 않느냐고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그때의 기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좋지 않은 기억이라면 잊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설령 제가 기억을 찾는다고 해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의 기억은 온통 힘든 것들 뿐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쁜 사람들도 있었죠. 보육원에서 같이 지내든 아이들이든 이따금씩 방문하거나 스치는 사람들이든 간에요. 저는 보육원에서 머물다가 다른 가정에 두어 번 위탁을 가기도 했습니다. 위탁 가정이라고 별반 다를 것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육원보다는 그래도 그곳이 더 낫지 않냐고 말했지만 차라리 보육원이 더 낫겠다 싶은 곳도 있었거든요. 그나마 그곳에서 저는 마음 맞는 친구 하나를 사귀게 되었어요.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부모 얼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였죠. 보육원은 삼시세끼 밥은 제때 나왔지만 간식이나 야식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후원자님들이나 나라에서 보내오는 간식 같은 것들이 아니고서는요. 어릴 적에는 그 조그만 책으로도 밤마다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요. 저는 밤중에 일어나서는 배고픔의 물을 꼴깍꼴깍 마시면서 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매일 밤 다짐했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돈 많이 벌면 배고플 때마다 나가서 다 사 먹을 수 있을 거 아냐. 고기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고기도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고 생일이 아닌 날에도 초코 케이크를 사다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지. 그 친구와 함께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들 이름을 대고 언젠가는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 이름을 대는 게 그 시절의 유일한 낙이었죠. 먹어봤던 음식보다는 먹어보지를 못해서 도대체 어떤 맛일까 속으로 상상만 하는 음식이
훨씬 더 많았지만요. 그때는 또 왜 그렇게 남들이 먹는 건 다 먹고 싶던지 조금 더 커서는 학교에 갈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반 친구들이 고하라고 뒤에서 놀리는 것도 상관없을 정도였어요. 학교에 가면 급식으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었거든요. 또 가끔씩은 반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것들을 나눠 먹으라며 학교에 돌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육원을 나와서 정말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까지 전부 온전히 제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또 살다 보니 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작은 고시원을 얻어서 자취생활을 시작했는데 창문이 없는 곳이어서 너무 답답했었죠. 돈을 조금 모은 후에는 옥탑방을 얻었어요. 집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 창문으로 들이치는 햇볕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대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바쁜 와중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언젠가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카페에서 일을 하는 건 너무 시급이 적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은 나중 일이고 일단 당장 월세와 차비를 내고 식비와 생활비도 대야 했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일을 구했어요. 공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통장에 아주 조금씩이나마 쌓여가는 돈을 보면 행복하더라고요. 몇 년 더 지나서는 저를 좋게 봐주신 부동산 아주머니의 소개를 받아서 월급을 많이 준다는 곳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용품을 파는 곳이었어요. 아기용품 파는 곳이라서 원래는 아가씨들은 안 봤는데 김 사장이 하도 일 좀 시켜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특별히 뽑는 거야. 알지?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주면 나야 고맙고. 알고 보니 부동산 아주머니와 오랜 친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게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말투가 좀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우셔서 그렇지 속은 엄청 따뜻하신 분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김치를 너무 많이 담으셨다면서 저에게 반찬 통째로 주시기도 했고 건너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다른 직원들 몰래 명절 보너스를 더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일이 올 거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저도 사장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제가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보려고 했었고요. 나중에는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누가 보면 네가 사장 딸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며 농담을 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모로 이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중 제일 큰 행운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카가 태어날 예정이라서 선물을 좀 고르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혹시 조카분 성별은 알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조카는 여자아이예요. 특별히 찾으시는 용품은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많이들 찾으시는 제품으로 골라드릴까요? 사실 저는 아기용품은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좀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매장에 방문한 한 젊은 남자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조카를 낳을 예정이라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눈웃음이 예쁘고 참 예의가 바른 분이었어요. 그날 나눈 짧은 대화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만큼이요. 잠깐 대화를 나눠도 밝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손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아기 옷과 내복, 신발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추천해드렸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길래 정성껏 포장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건 바로 이튿날이었어요.
누나가 신발을 이미 많이 사뒀다고 해서요. 죄송한데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결제하신 카드 다시 주시겠어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에이, 아니에요. 결제 취소부터 하고 다른 걸로 제가 다시 추천해 드릴게요. 어제 그 손님은 다소 멋쩍은 얼굴로 다시 나타나서는 저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 손님이 다시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한테 주실 커피를 들고서요. 제가 세심하게 잘 골라준 덕분에 누나랑 매형이 선물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다고요. 그 후로도 두어 번의 방문이 더 이어졌을 때쯤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주 와줘서 나야 고맙기는 한데 옆에서 보는 사람 답답하니까 그냥 데이트하자고 말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 현주야, 이만 퇴근하고 나가서 둘이 데이트해. 사장님은 괜찮다고 하는 제 등 뒤를 떠밀며 기어이 이른 퇴근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가게에서 나오게 된 저희는 그날 공원을 걸으면서 얼떨결에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됐고요. 사실 저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혹시나 싫어할까봐 번호를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었지만 남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속도 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많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3년을 더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서로 싸웠던 적이 손에 꼽을 만큼 저희는 잘 맞았어요. 이 사람과 가족이 된다면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서로를 닮은 아이도 낳고 제가 가지지 못했던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던 날 남자친구는 누구보다도 그럴 자신이 있었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그런 단꿈을 꾸고 있던 저희 앞에는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부모도 없는 데다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랑 어딜. 어디 그것뿐이에요? 시집 온다면서 딸랑 몸만 들어오게 하게 생겼잖아요. 모은 돈도 없으면서. 호진이 너 진짜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니야? 예비시댁에서 정말 격렬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정확하게는 저를 반대하셨죠. 반대하시는 이유는 끝도 없이 많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빠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정말 잘 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도대체 뭘 어떻게 잘한다는 이야기야? 아가씨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결혼은 어느 정도 서로 수준이 비슷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잘 사는 법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할 말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편견이든 뭐든 일단 결혼이라는 벽을 넘어야 저는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도 다 알고 있고 무슨 걱정하시는 건지도 다 압니다. 다 저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도요. 그래도 저는 이 결혼 꼭 할 겁니다. 저 현주 없으면 못 살아요. 결혼은 얘랑만 할 거고요. 이놈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이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예비시댁에는 죄송하지만 결혼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며 못을 박았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완강하시던 예비 시부모님도 결국에는 두 손을 들고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못마땅해도 어쩌겠냐고 하시면서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하게 된 결혼이었으니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부모님에게도 착한 아들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결혼으로 본인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드렸다고 생각했고 또 그걸 내내 마음의 빚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결혼한 이후에 생기는 저와 시부모님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는 결혼을 밀어붙일 때만큼 적극적인 중재를 하질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었죠. 그 시작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원래는 그곳에서 남편과 시누이 모두가 함께 살았지만 시누이가 결혼해서 이사를 나간 후에는 남는 방이 2개나 더 있었죠. 그래서 모은 돈이 부족했던 저희는 일단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 시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요. 말하자면 저희는 시부모님과 아래 위층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주 만나면 자연히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2번째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댁 가게를 도와달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저는 원래 일을 하고 있던 아기용품점을 나와 결혼하던 즈음에는 백화점에서 판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시댁에서 자꾸 일을 관두고 나와서 시댁의 식당 일을 도왔으면 하시더라고요.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요. 시댁은 낙지볶음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시누이가 함께 일을 도왔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는 음식 냄새 맡기가 힘들다면서 일을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육아에만 힘을 쏟느라 집에만 있는 형편이었고요. 현주는 지금 직장 다니라고 하고 가게에는 그냥 새로 사람을 뽑으시지 그래요?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을 써도 결국에는 남이다. 아무렴 어디 한 식구가 내 가게다 생각하고 일하는 것만 하겠어? 그래서 현주 네 생각은 어떠냐?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어머님. 고민은 무슨 고민할 게 있냐? 시애미가 힘들어 죽겠다고 좀 도와달라는데 너도 다른 데서 일하면서 남의 가게 좋은 일 시켜줄 건 뭐 있어? 기왕 일할 거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게 여러모로 낫지. 남편과도 상의해 보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실 줄 알았습니다. 조금 서운해하실 수는 있어도 어차피 일을 하는 건 저였으니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일로 아주 노발대발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바람에 시댁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제가 시댁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백화점에는 더 나가기가 힘들게 되었거든요. 백화점을 나와서 다른 직장을 다시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몸 상태가 마냥 안정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가끔씩 쉬어야 할 때도 있었고요. 결국 저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시어머니 가게에서 조금씩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꿈처럼 행복했어요. 첫째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얻은 아이였는데 남편과는 늘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는 했었거든요. 임신이 어려운 사람도 그렇게나 많다는데 아이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임신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까 바나나 하나 먹었어. 다른 건 도저히 안 넘어가네. 그래도 뭐라도 좀 먹어야 할 텐데. 생각나는 음식 없어? 당신 좋아하는 돈가스라도 사올까? 남편은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곁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임신 초중기에는 입덧이 너무 심한 나머지 물냄새만 맡아도 구토를 하고는 했고 하루 종일 밥 한 끼 제대로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던 적도 허다했어요. 병원에서 입덧 약을 받아와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온몸에서 수분과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어떤 건지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돌봐준 덕택에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 수가 있었죠. 그래도 뱃속의 아이가 무사히 건강하게만 태어나 준다면 지금의 이 힘든 시간들도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딸이든 아들이든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고요.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이였습니다. 남편과 저를 딱 절반씩 닮아 너무도 사랑스러운 딸아이였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아이였고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본 시댁의 반응은 저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기어이 아들이 아니라 계집애를 낳았구나. 사실 출산을 하기 전에도 태어날 아이가 뱃속의 딸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성별을 미리 다 알려주니까요. 그때도 시댁의 반응은 물론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아쉬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성별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저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지금이야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정작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래도 예뻐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가 이씨 집안 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그만 좀 하세요. 애가 듣겠어요. 참말 말고 다음번에는 꼭 아들을 낳거라.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어머님,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낳는다고 해도 다음에도 또 딸이면 어쩌시려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낳아야지.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안 되면 될 때까지 낳으라니요. 솔직히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바로 다음 출산 계획을 정해주시는 시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쓰러지지 않은 게 용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부모님은 틈만 나면 저희에게 아들 타령을 하셨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랬냐? 안 된다는 결혼 기어이 밀어붙여서 억지로 할 때도 허락해줬던 우리였다. 염치가 있으면 너도 와서 이 집 며느리 노릇은 제대로 해야지.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네가 할 말이 있어? 쓸모도 하나 없는 계집애 낳아놓고는 왜 이리 천하태평이야? 어머님, 수미가 들어요. 애 앞에서 그런 말씀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애가 들으면 뭐? 새파랗게 어린애 들을까 무서워서 나더러 입도 닫고 살라는 거냐? 단순히 손자 타령만 하신 거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딸아이 앞에서까지 계집애 운운을 하셨거든요. 저야 이게 다 내 업보겠거니 하고 참는다 하지만 딸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듣다 못한 남편이 옆에서 말렸지만 그런다고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서 사는 게 어때? 갑자기? 왜? 어머니 때문에? 수미한테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나도 좀 힘들어서 더는 못 있겠어. 따로 살기라도 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네. 결국 저희는 분가를 결정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주치는 빈도를 줄이기라도 하면 한결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건 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나가서 살게 된 이후로는 시도 때도 없이 얼굴만 보면 이어지던 아들 타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전보다는 좀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시 2세 계획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원래 아이를 2명쯤 가지고 싶어 했었거든요. 저는 딸아이 하나만으로도 괜찮다 싶었지만 남편이 원하면
둘까지는 낳을 생각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지만요. 그런데 마음을 먹자마자 바로 가질 수 있었던 첫째 아이와는 다르게 둘째는 생각대로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일단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는데도 병원에서는 자궁의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여보, 둘째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수미 때보다도 임신이 더 쉬울 줄 알았어. 수미 때가 너무 쉬웠던 거지.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부들도 자연 임신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잖아. 언젠가는 되겠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럴까? 매번 크게 실망하는 저에게 남편은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면서 웃으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조급해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남편 말대로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몇 달 시간이 더 흐른 뒤 결국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게 아들이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거 봐라, 내 말대로지. 수미 그거 하나만 낳고 치우려고 했으면 어쩔 뻔했냐. 우리 귀한 손자 얼굴도 못 볼 뻔했네. 시댁에서는 거의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뱃속의 이 아이 역시 저희 부부에게는 딸이든 아들이든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렇게들 좋아하시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오늘은 몸 상태가 어떤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뭔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뭔지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임신이 처음도 아니었는데 첫째 아이를 낳을 때와는 정말 딴판일 정도의 관심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지나친 관심에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 지나친 관심이 독이었던 걸까요? 저는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놀란 남편이 저를 업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뱃속의 아이는 심장을 멈춘 이후였거든요. 너는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그렇게 평소에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사달이 났는지 말이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제일 힘든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미 엄마예요. 당연히 힘들어야지. 애미 같아가지고 애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저는 제 등 뒤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 잘못이 절대로 아니라면서 자책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했지만 그렇다고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이나 뱃속에 품고 있었던 아이가 사라졌다는 그 현실은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참담하더라고요. 하지만 끔찍한 현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고통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남편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마저 듣게 되었어요.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기였어요.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검사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 암담한 소식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담배도 안 피우고 아직 이렇게 젊은데요. 담배가 대개의 원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으로 폐암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수술하면 이 사람 살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호진 환자분의 경우는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항암 치료로 암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폐암 말기의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의 암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와 통곡을 해댔습니다. 이럴까봐 남편이 시댁에는 알리지 말자고 했지만 말기 환자인 남편의 상태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었겠어요?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었죠. 항암 치료가 진행될수록 남편의 부작용도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암의 크기가 약간 줄어들었다며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죠. 항암 환자들이 흔히들 겪는다는 것처럼 단순히 머리가 빠지고 구토감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감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입안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인한 결과에서는 암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다른 부위까지 전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는 항암 치료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통증을 덜어주는 치료를 병행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운동을 할 정도로 그 건강하던 사람이 이렇게 젊은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등산을 가고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문득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사진을 남겨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쯤에 남편은 거의 진통제를 맞고 하루 종일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든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다가 옆에 함께 누워 사진을 찍었어요. 찍힌 사진을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보면 저도 환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 얼굴도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죠. 둘째를 임신하고 또 유산하는 과정에서 몸이 많이 상했는데 회복할 틈도 없이 곧바로 남편의 병간호에 매달려야 했으니까요. 벌써 거진 반년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울면서요. 저는 남편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면 가도 괜찮아.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좋겠어. 우리 수미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제 목소리를 남편이 들었던 걸까요? 남편은 이튿날부터 아주 짧게나마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의식도 제법 또렷해서 어떨 때는 저를 보며 웃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게 환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증상이기도 하다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잠이 들듯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호진아,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체질이 복도 없어서 결국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은 거야. 어머니,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호진이 이렇게 안 떠났어. 저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너 같은 걸 만나서 죽은 거라고. 시댁 식구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 때문에 제 남편이 죽었다고 악을 쓰더라고요. 저는 저를 밀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종이장처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문상을 온 사람들이 놀라 저희를 떼놓고 말릴 정도였어요. 그 뒤로는 아예 저에게 말도 걸지도 않고 눈길 한번 주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아예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 저는 남편을 죽인 죄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식구들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치료를 시작할 때쯤 살고 있던 전셋집의 계약 만료일이 겹치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기약이 없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방을 빼고 일단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어차피 저는 병원에 있어야 했고 수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힘겹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안에 팔을 들여? 네 새끼 데리고 당장 나가라. 제가 뭐라고 말릴 틈도 없이 저의 짐들은 전부 집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얼른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저더러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내 할 바 아니니까 꺼지라고. 시아버지는 그런 시누이를 말리지도 않은 채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도와서 제 짐을 죄다 집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딸아이의 등을 떠밀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눈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얼른 달려가서 수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대로는 못 나가요. 저희가 맡겨둔 돈 주세요. 돈? 무슨 돈? 네가 무슨 돈을 맡겨놨어? 남편이 맡겨둔 돈 어머님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 돈은 저희 전셋집을 빼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이사갈 집을 구할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맡긴 돈이었죠. 저는 병원에 매달려 있느라 봐두었던 전셋집을 계약하러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혹시나 남편 건강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게 되면 바로 이사를 가기로 했던 집들이었어요. 몇 군데 봐두고 제가 말씀만 드리면 바로 계약을 해달라고요. 그 돈을 왜 널 달래? 우리 아들이 제 목숨 칼아가면서 몹쓸병까지 걸려가며 모아둔 돈이야. 그게 왜 네 돈이야? 가지더라도 우리가 가지는 게 맞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돈 저희 전셋집 구할 돈이었잖아요. 저랑 수미는 어디로 가라고요? 아이고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그동안 우리가 네 딸 자식 키워준 돈은 어디 땅 파서 나온 돈이냐?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건 뭐 공짜야?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 수미 돌봐주신 건 분명히 용돈으로 드렸잖아요. 이 집에서 지낼 때도 월세조로 생활비도 드렸고요.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꼴랑 그 돈으로 지금 줄 만큼 줬다고 핏대 세우는 거야? 아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순간 저는 하늘이 다시 하얗게 변하는 느낌에 바닥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연이은 충격으로 저 역시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듣고 있으려니 정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손발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흐려져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댁 인간들은 그런 저희를 보고 있다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울고 있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던져진 짐들을 챙겼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당장 수미와 함께 살 집부터 구해야 했어요. 저는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 집에서 이틀 밤 신세를 졌고 다음날 수중에 있는 돈을 덜어 원룸을 얻었습니다. 옆집에는 주인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딱한 저희 사정을 들으시고는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딸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대단하게 챙겨줄 능력은 못 되고 그냥 때 되면 밥 챙겨주는 정도라고 하셨지만 그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모아두었던 돈은 남편이 일을 관둔 채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야금야금 까먹은 상태였어요. 그나마 있던 전세금도 시댁에 빼앗겼고요. 그 돈이야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되찾는다고 쳐도 당장에는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밖으로 나가서 해가 지고 나면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입맛도 떨어지고 몸이 힘들어서인지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일을 쉴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일을 나가던 아침에 길에서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더니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여기로 오게 된 것이었고요. 의식을 찾자마자 보인 것은 온통 시끄러운 주변의 소음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제 팔에도 링거가 주렁주렁 달려있더라고요. 그때 젊은 남자 의사 한 명이 제가 정신을 차린 것을 발견하고는 이쪽으로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병원.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의사는 여기저기 확인하더니 다행이라는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마쯤 후에 제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자 다른 환자를 보러 갔던 그 의사가 다시 제 침대 옆에 다가와서 묻더라고요. 팔에 있는 이 흉터 혹시 언제 생긴 거죠? 네? 여기 왼팔에 이 흉터요. 저는 의사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팔목 안쪽 부위, 거기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질문이 참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의사가 상처를 체크하는 거야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건 새로운 상처도 아니고 딱 봐도 오래된 흉터로 보였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순순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6살 때 사고로 생긴 거예요. 그 사고가 혹시 화재였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현주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사는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을 부르짖으면서요. 당황한 제가 주변을 살폈고 주변의 다른 간호사들도 당황을 했는지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 순간 그 의사는 자기 바지 한쪽을 걷어올리며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처 기억 안 나? 네? 그게 무슨... 나 네 오빠야. 현우 오빠라고. 현우 오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쾅 하고 머리를 맞은 듯이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리의 흉터를 살피다가 고개를 들어 의사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어요. 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제 기억에도 있는 것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그때의 기억이에요. 내가 현주 널 얼마나 찾았었는데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은 제가 잃어버렸었던 저의 친오빠였습니다. 그 흉터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집을 빠져나오면서 생긴 상처에서 생긴 화상 흉터였어요. 불이 붙은 가구를 피하느라 저는 팔에, 그리고 저를 안고 도망쳐 나오던 오빠는 다리에 각각 생긴 흉터였죠. 그 사고로 저희 둘을 혼자 키우고 계시던 엄마도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아빠는 그 사고가 있기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저희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보육원에서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가게 되었고요. 하지만 나중에 오빠가 저를 찾아왔을 때는 기록이 누락되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위탁 가정에서 다시 또 다른 보육원으로 이동을 했고 그 뒤로는 영영 이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화재 사건과 함께 어릴 때의 기억을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렇게 가까웠던 오빠의 존재마저도요. 네 얼굴을 보자마자 어릴 때 얼굴이 있길래 혹시나 했는데 지갑 속에 있던 신분증의 이름도 현주라고 하고 그러다가 흉터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오빠, 평생 널 찾아다녔어. 알아?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거라고 믿고 어디서든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꼴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빠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저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일반 병실로 옮겨 그곳에서 회복을 하면서 저는 오빠에게 그간의 사정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일을 하는 틈틈이 저에게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요. 남편이 죽은 것부터 시작해서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대목에 이르자 오빠는 치를 떨면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벌을 받을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고. 오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와준 그 친구는 오빠의 절친으로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현우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이네요. 현주 씨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회복하세요. 이런 일은 저한테 다 맡겨놓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을 찾는 게 가능할까요? 아유,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아오죠. 그날 이후 고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 폰에 남아있던 돈을 맡겼다는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모두 털어서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 돈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저는 그저 그 돈을 찾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싶었는데 오빠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며 또 다른 신고를 넣었어요. 시댁의 식당에 대한 신고였죠. 사실 그곳이 문제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던 것이나 반찬을 재사용하던 것, 심지어 바퀴벌레가 나온 장면까지. 저는 식당에서 일할 때 그것들을 죄다 촬영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에는 그저 식당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시어머니를 말리지 못해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물론 그 사진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신경을 쓰는 척만 했을 뿐이었고요. 저는 오빠와 오빠 친구의 조언을 받아 위생 문제로 관할 당국에 죄다 신고를 넣었습니다. 제 폰에 있는 증거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거기가 영업정지 기록이 이미 2차례나 있던데? 그래? 이번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됐다네? 시댁 식당은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몇 차례 적발되어 경고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았던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영업허가가 아예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의 문을 영영 닫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뜻밖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복수까지 하게 됐더라고요. 참 자업자득이다 싶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후에 저는 수미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오빠는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민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오빠의 집 바로 근처에서 전셋집을 새로 구해 딸아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미는 아빠의 빈자리 대신 새로 생긴 외삼촌 존재에 금방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즘은 다시 방긋방긋 예전처럼 밝게 웃고 있는 날들이 많아졌거든요. 저도 주말이면 오빠와 함께 셋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보면서 차곡차곡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부모님과 함께 살던 동네에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저는 기억에 없지만 오빠는 아직 그곳을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길었던 모든 시련이 끝나고 이제는 비로소 평온한 시간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